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93,135명 발생해 1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는 하루 확진자가 27만 명 수준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현재 확산세와 앞으로의 전망,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선 브리핑에서도 확산세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이틀째 9만 명대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께서는 현재 확산세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지금은 정점을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계속 4주째 더블링이 발생을 했거든요. 확진자 규모가 2배씩 증가하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한동안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지금 산술적으로 봐도 한 17만 명 정도 수준의 신규 확진자 규모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더블링이 언제까지 발생할 거냐 이렇게 하는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무래도 이게 정확하게 판단은 좀 어렵긴 하지만 한 20만 명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넘어서게 되면 더블링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증가는 계속 진행이 되지만 더블링까지는 안 일어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들이 증가세는 계속 한동안 이어질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자가 진단 키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잠복기도 있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집계가 되지 않은 확진자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집계되지 않은 확진자까지 감안하면 지금 확진자 규모 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최근에 알려진 거로는 지금 그러니까 집계된 확진자보다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진단검사 체계를 PCR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PCR 검사 방법 대비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확도가 20에서 한 50% 사이 정도를 보인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어도 2배, 많게는 5배까지 지금의 확진자 규모보다는 감염자가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은 지난달 말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제 예상치를 이야기하면서 정부 정점 예측은 3만 명 정도로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확진자 수치만 봐도 이를 훨씬 상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상을 한참 빗나간 이유는 좀 어디서 찾아봐야겠습니까? 일단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해외 대비 접종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종률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보다는 확진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백신 접종률에 기반을 해서 오미크론 전파력을 다소 과소평가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방역 조치 완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패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완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격리 기간이 단축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역학조사 방법도 과거에는 동선을 추적하는 방식에서 자기기입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진단검사 방법도 이 부분이 가장 클 수가 있는데 PCR 검사 방법에서 신속항원 검사로 바뀌게 되면서 사실상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감염자들이 많은 그런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방역조치 완화랑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신규 확진자 규모가 발생을 하고 그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확진자 위주로 이야기를 앞서 나눠봤는데 사실은 확진자 수보다 더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위중증 환자 수인데 나흘째 300명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체계 상황에서는 그 위중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중증 환자 병상, 그러니까 중환자 병상이 2,500개 병상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300여 명까지 400명 가까이 위중증 환자분이 재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개수로 보면 사실적으로 2,000개 남짓 정도의 그 위중증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델타 때 경험했던 것처럼 보유하고 있는 병상의 한 70%에서 75% 수준을 일단 차지를 하게 되면 그 시점이 포화 상태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중증 환자가 한 1,500명에서 2,000명 사이 정도가 더 발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중증 환자 병상 부분에 있어서의
포화 상태는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진자가 사실 급증하면서 재택치료 체계로 전환을 했고 그게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시기에 지금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재택치료 언제쯤이면 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현재 재택치료 환자가 3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위중증 환자, 신규 확진자 규모가 더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 분명히 재택치료 환자도 그와 동반해서 많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100만 명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재택치료 관련된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전화 상담이나 처방을 담당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한 5,000개 병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는 이 늘어나는 재택치료 환자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시적으로는 적어도 대면 진료는 아니더라도 전화 상담이나 처방을 보다 일반적인 병원이 다 참여하는 방향으로 좀 확대를 한시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지금 오미크론의 특성상 많은 환자분들이 경증이나 무증상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느끼는 부분은 내가 어떤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불안 요소를 낮춰주는 의미에서도 아무래도 이 가장 크게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3월에서 4월 사이 정도가 될 텐데 앞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 한시적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이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택치료 같은 경우에 이제 확진자 스스로 어떤 유의사항을 좀 인지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어떤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거에는 그 코로나19 환자에 있어서 일반적인 감기약을 드시는 것보다는 우리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감기약 같은 거를 드셨을 때 어떤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본인도 인지 못하고 폐렴으로 악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이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감기약을 드시면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는지를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산소 포화도만 정상적으로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면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쨌든 재택치료 환자분들은 의료진의 도움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스스로 관리를 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산소 포화도 체크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관련 기기가 정부에서 제공이 되는 건 아니죠? 스스로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인 겁니까?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재택치료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이제 제공이 되거든요. 이제 재택치료 키트가 제공이 되면서 그 안에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 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정 내에 하나 정도는 구비를 하시는 게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교육부가 새학기를 맞아서 등교 전에 신속 항원 검사 적극적으로 권고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처음엔 의무화를 하려고 했다가 논란이 좀 일자 권고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일단 권고니까요.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을지 실효성 면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지금 뭐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특히 이제 연령대가 좀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그러니까 성인 대비는 떨어지긴 하지만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상 11세 미만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오미크론이 더 확산이 될 걸로 추정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성인보다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접종률이 낮은 연령대에서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일단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검사 키트로 주 2회 검사하는 방안 어떻게 보면 대안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육부에서는 전면 등교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방안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든 그렇게 해서 PCR 검사서 양성이 추가적으로 나오든 이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분명히 야기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3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4월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일정 부분 등교를 고려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펴고 그 이후에 정점이 지난 이후에는 상당히 상황이 호전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병행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피부로 체감을 하게 되는 것이 거리두기 조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내일 그 새롭게 조정안이 발표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발표가 될지 또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앞서도 제가 그러니까 세 가지 사례를 들으면서 방역 조치가 이미 완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격리 기간이라든가 진단 부분이라든가 뭐 역학조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완화를 하게 되면 확진자 규모는 더 빠르게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서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중증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냐가 문제인데 향후에 뭐 20만 명 그 이상까지 신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불가피하게 위중증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만 명 규모라고 봤을 때 위중증 환자 병상이 지금 한 30% 가까운 정도의 가동률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2배 정도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60%를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될 수가 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방역 조치를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패스 부분을 완화를 하게 되면 분명히 빠르게 진행될 거다. 그리고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아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정점에 도달해서 완화 단계로 감소 단계로 갈 때까지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거는 방역적인 측면에서 맞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서도 초중고등학교 이제 방역 정책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길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와 그 뒤에 완화로 이어지는 시기가 앞으로 한 길게는 2달 안쪽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를 우리가 의료 체계에서 관리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과거에 뭐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방역 조치를 완화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적 피해가 상당히 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오미크론을 가장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도에서 그러니까 증가세도 완만하게 그리고 감소세도 완만하게 어쨌든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는 정점에 도달한 이유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모더나 백신으로 모더나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CEO가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다들 기다리고 있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 좀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거의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계속 집단 면역이 언제 형성이 되느냐, 그러니까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 몇 %를 맞아야지 집단 면역 형성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90%에 가까운 정도가 적어도 2차 접종이 마무리가 됐고 추가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감염에 의한 자연 면역이 또 형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집단 면역이 항체를 가지신 분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변이가 나타나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 능력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을 잘 극복을 하게 되면 코로나19 상황에 파란불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 교수와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